오테라 오늘의 테슬라 인사이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테슬라에 관련된 펀더멘털 분석과 주가의 흐름과 일론 머스크가 오늘은 또 어디를 가서 뭘 했는지 트윗을 뭘 올렸는지 그리고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어떻게 혁신되고 있는지 또 슈퍼차저는 어느 정도 퍼져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체크하면서 테슬라의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을 체크해드리는 바로 오테라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오테라의 히어로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늘 뭐 똑같습니다. 테슬라 뉴스 보고 테슬라를 추적하고 네, 일론 머스크 트위터를 보고 그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벌써 입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테라 여러분들 지금 10분 넘게 오고 계신데 그런데 자 오늘의 테슬라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또 약간 달라진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요 가운데 뭔가가 있네요. 그쵸?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무엇인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서 일단 이게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큐! 다리의 꿈 유기농 두유. 친환경 자연농장에서 키운 유기농 콩으로 만든 두유. 콩의 고소함과 영양을 그대로. 이노푸드 코리아. 유기농 펫두유. 반려견을 위해 유기농 재료 듬뿍. 영양분이 풍부한 유기농 대두유와 유기농 포스트바이오틱스 함유. 소중한 반려견을 위한 꼼꼼한 선택. 이노푸드 코리아.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오테라가 드디어 저희가 그렇게 맨날 얘기하고 라이브 할 때마다 여기다가 광고주 찾습니다. 라고 올려놨더니 결국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 이 회사 그리고 이 제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기농 인증도 받았고 유기가공 인증도 받았고 논 GMO 인증도 받았고 햇섭 인증도 받았고 비건 또 우리 비건 추구하시는 분들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연해주 땅에서 자연 재배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광활한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 농장에서 그냥 봄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넓어가지고 사람이 관리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는 자연 친화적이고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사람이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재배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콩을 수확하는 장면입니다. 봄에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자연적으로 자라난 콩을 이렇게 재배해서 이 콩을 한국으로 수입을 해와가지고 요걸 가지고 우리 위두유를 만든 겁니다. 이노푸드 코리아가 위두유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저희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저희 유튜브를 많이 다른 분들에게 링크도 알려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내용이 또 재밌다, 유익하다 하면 뭐죠? 슈퍼챗이 요즘 뜸하다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여기 블랙덕님이 질문 안 그래도 저희가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블렌덕님이 고양이도 먹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고양이도 사실은 먹을 수는 있습니다. 고양이도 먹을 수 있게 제조를 했는데 이게 저희가 이 이노푸드 코리아의 개발진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고양이들도 먹을 수 있는데 고양이 취향이 약간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선 냄새라든지 그쵸. 고기 고양이 냄새가 나야 때문에. 되는데 그쵸. 이렇게 저도 고양이를 키우는 네, 집사거든요. 네. 고양이는 이렇게 유기농 같은 이런 부분에서 첨가물이 없을 경우에는 자극을 좀 못 받죠. 그래서 이런 게 고양이 못 먹는다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사람이 먹는 것도 대부분 먹으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극을 못 받으니까 땡겨하지 않겠죠. 그쵸. 일단은 먹을 수는 있는 겁니다. 먹을 수는 있는 거니까
박사님도 오늘 한번 가져가셔가지고 네. 고양이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고양이한테 어떻게 여쭤봐? 어쨌든 한번 시음을 하게 해주시고 반응이 좋다? 그러면 다음 주에 알려주세요. 자, YML님이 하이루 반갑습니다. 그리고 토꼬에서 늘 보고 있습니다. 도쿄겠죠? 토꼬. 그러니까 도쿄? 네. 아프리카 토고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도쿄. 일본에서 보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알리고 싶으신 것들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가 열려 있으니까 자, 이렇게 공개된 이 장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저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죠. 강아지도 유당 증상이 나타나나요? 라고 RLF. 이거 안 그래도 다시 한번 좀 가야 되겠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것이 뭐였죠? 그렇죠. 강아지나 이런 애완동물들이 유당불내증이 더 사람보다 발생할 확률이나 빈도가 높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또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유당불내증, 그죠? 유당불내증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민철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저희가 너무 서두가 길어가지고 15분을 했어. 보셨습니까? 이너푸드 코리아? 자,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 주가 본격적으로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테슬라 주가를 좀 보겠는데 어제 테슬라 주가는 좀 떨어졌습니다. 1.4%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265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어제 테슬라는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했어요. 초반에는 상승하면서 시작했다가 그래서 270달러 위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러면서 근데 마지막에 결국에 낙폭이 좀 커졌어요. 265달러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주간 기준으로 최근에 5거래일 봤을 때 지난주에 저희가 라이브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축제 분위기였죠. 왜냐하면 298달러까지 주가가 올라갔었으니까. 근데 이미 그때 저희가 주가 분석하면서 그렇죠. 좀 떨어질 거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실망할 부분들이 벌써 발생을 했다.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첫 번째가 수익률의 저점 포인트, 즉 수익률이 저하가 이제는 끝났다. 이런 메시지가 안 나왔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사이버 트랙이 구체적으로 언제쯤 생산될 건지, 가격이 얼마가 될 건지 이런 좋은 소식들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분명히 시장의 실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호수님께서도 우리 김호사 아나운서께서도 장 발표 후에 장 마감 이후에 주가가 떨어졌던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1사분기 때도 1사분기 실적 발표 있을 때도 9점 몇 %가 떨어졌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 유사한 현상이고 오늘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최근 5거래일 지난주에 저희가 라이브 한 이후로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 하락하고 조금씩 약간 반등했다가 하락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265달러대로 어제는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은 이제 또 어떻게 밤에 테슬라가 움직일지는 좀 봐야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크게 반등하기는 쉽지 어렵죠. 않겠죠. 네, 제가 그 쉽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미국 증시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까요? 미국 증시는 FOMC 내일입니다. 이제 FOMC 회의를 하고 있고 그 결과는 아마 내일 새벽에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FOMC 회의 결과는 늘 체크하고 가자 이런 심리가 항상 발동되죠. 근데도 그걸 관망하고 있었지만 뉴욕 3대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려 다우 지수가 12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어요. 다우 지수가. 뭐 다른 나스닥이나 S&P도 상승하다가 조금 멈추다 이러는데 일단은 다우 지수가 12거래일 연속 상승을 해서 지난 2017년 2월 이후에 최장기간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은. 자, 시장에서는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거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올릴 거다 확신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후에 그러면 그 다음에 9월에도 또 올릴 것인가? 연말까지 더 올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코멘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내일 아침 새벽이면 저희가 아마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또 장 마감하고 나서 빅테크들 기업들이 실적 발표했어요. 알파벳이 실적 발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했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했어요. 장 마감하기 전까지 마감할 때까지만 해도 알파벳이랑 알파벳 클래스 A랑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주가가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일단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좋았습니다. 실적이. 매출도 EPS도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이러면서 순이익도 증가를 했는데 순이익이 6개 분기 만에 알파벳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전망치를 웃돌면서 좋은 결과들이 나왔고 이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알파벳 A 클래스 A가 6% 넘게 급등을 했고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한 둔화의 우려,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습니다. 요 클라우드 부분이. 그러면서 요거 클라우드가 왜 주춤거리지?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3.7%가 하락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였고요. 근데 6% 넘게 떨어졌다가 낙폭이 좀 줄긴 했습니다. 어쨌든 3.7%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미국에서는 인텔이라든지 이런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 미국의 또 반도체 칩 관련 종목들 실적들이 좀 나오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이 문제입니다. 에코프로. 조금 전에 제가 장을 마치고 왔는데 오늘 시장이 그야말로 대혼돈이었습니다. 진짜 케이오스. 저는 이 경제방송 이렇게 오래 하면서 이런 시장을 처음 봤어요. 오늘 장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포스코 그룹주들, 요즘 포스코 그룹주들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게 하루에 막 20%, 30% 올라가요. 무서워요. 그리고 에코프로, 말씀해주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하루에 무조건 10%씩 최근에 올라가고 이번 주에 계속 하루에 10% 이런 식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 말고는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만 빼고 나머지 종목은 전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었냐면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 2차전지 소재 관련주도 이런 것만 빼고 코스피에서 상승한 게 50종목밖에 없었고요. 코스피에 한 800개 정도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70개 정도밖에 오르지가 않아요. 코스닥에서는 무려 1,500개가 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오르는 게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20개밖에 안 됐다니까요. 그 나머지 거의 2,000 종목이 넘는 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수가 코스피도 1%, 2% 가까이 떨어졌고 코스닥이 4%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에코프로도 이런 포스코 그룹주들도 갑자기 오후 2시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다 떨어졌죠. 머리가 아픕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굉장히 케이오스였다. 자,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테슬라 주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저희가 또 이벤트를 할 겁니다. 이벤트를 한 게 아니라 할 거가 아니라 했습니다. 테슬라의 연말까지의 주가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라는 저희 오테라 우리 스마트한 구독자 여러분들께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자, 오테라 연말 테슬라 주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무려 693명, 7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웬만한 언론사들보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셨냐? 자, 보시는 것처럼 결과는 짜잔 300에서 400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연말에 가장 많은 44%의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호수님은 어디다가 만약에 하신다면 투표를 하시겠어요? 저요? 저는 500달러 초과?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은 분들이 300에서 400달러에 예측을 해주셨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500달러 초과, 저 같은 기대에 부푸신 분들, 그리고 400에서 500달러도 23%나 됐습니다. 근데 지금 수준일 거다 하는 게 7%, 더 떨어질 수 있다 2% 정도.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절반 이상의 거의 대다수, 거의 90%에 가까운 분들은 300달러는 넘어갈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연말에요?
300 좀 많이 좋으면 저도 저기에다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300 넣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 그런가요? 쉽지 않은데 가까스를 넘으면 300대 초반을 좀 넘을 거라고 보는데 또 300을 넘게 되면 일종의 저항선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그쵸. 뭐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제가 뭐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뭐 이러한 거래가 많은데 네. 지금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이 시장에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지켜봐야 될 거고 기관 투자자들을 움직일 만한 좋은 소식이 사실은 테슬라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오테라를 꼭 보셔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보시면 자연스럽게. 기관 투자자를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소식들이 무엇이 있을지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가를 저희가 맞추지는 않고 또 주가를 어떤 주식을 매도와 매수를 추천하지는 않을 거지만 네. 저희는 펀더멘탈 차원에서 어떠한 소식이 지금 중요한가. 왜냐하면은 크게 볼 때 두 파가 싸우고 있거든요. 하나는 FSD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무언가가 성과가 나왔을 때 $300를 돌파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분에서 혁신들이 이루어질 때 $300 부분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후자입니다. 물론 저는 언젠가는 전자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것은 올해 FSD가 올해 안에 구현된다거나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지난주에 중국에 가서 중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FSD와 관련돼서 뭐라고 일론 머스크가 그랬냐면은 우리는 레벨 3도 아니죠. 레벨 4와 5 뭐 이런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 영어 표현이 뭐냐면 futures ready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퓨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3과 4와 5로 갈 수 있는 피처, 이 기능의 어떤 특징들이 레디,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는데. 준비되어 있다라고 있는 것하고 이것이 실제로 도로에서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그쵸. 왜냐하면 도로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authorities, 그러니까 이 관청에 미국 도로안전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애널리스트도 지금 분석할 때 허락받는데 최소 4년에서 5년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모든 실험을 통해서 레벨 4와 5까지 가려고 한다라면 이것이 진짜 레벨 4하고 5인지 사고율을 확실하게 줄여주는지 도시별로 테스트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도로별로도 테스트, 그러니까 저 고속도로냐, 뭐 국도냐, 아니면은 도시에 있는 도심도로냐, 이거 다 테스트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이거에 필요한 제도 규정도 바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은 보험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떤 분들은 테슬라가 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그러는데 그 보험료를 누가 다 감당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 책임에 대한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조정도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요. 물론 로봇 택시를 하거나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즉 우버가 예를 들면 테슬라의 FSD를 사가지고 가서 저기 테슬라 차량으로 서비스를 한다. 만약에 레벨 4나 5라 그러면은 사고가 나면 우버가 책임을 지겠죠. 그거는 우버가 책임질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FSD $15,000 주고 한 거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하드웨어 4에서 레벨 4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 또 형식적으로는 보면은 차량 제작자가 부담을 지는 게 또 맞는 것도 같아요. 네. 왜? 4버튼은 어떤 어텐션도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텐션을 주지 않고 관심을 주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목적지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3에서는 가끔씩 어텐션을 줘야 되지만 네. 그러면 사실은 제작자가 다 책임지는 게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실은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FSD가 과연 되더라도 음주 운전자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네. 음주 자전거 운전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예상 못하는 시나리오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정부에서 그래 이거는 레벨 4야, 레벨 5야, 테슬라 잘했어, 이제부터 운행을 허가하겠어. 요 부분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하지만 중요한 소식은 있죠. 포드라고 벌써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지금에 있는 레가시 카 메이커들 중에서 하나랑 얼리 스테이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FSD를 테슬라 인사이드로 가져가는. 그렇죠.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은 하드웨어 4의 규격에 맞춰줘야 돼요.
지금 하드웨어 3가 있고 하드웨어 4가 있는데 하드웨어 4에서만 지금 레벨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하드웨어 4에 맞게끔 포드에서 만드는 전기 자동차의 센서들이 정확하게 위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기에서 FSD가 돌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갈등의 문제는 FSD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레이더를 안 쓰고 있잖아요. 네. 라이다를 안 쓰고 있는데 라이다를 그러면은 안 써도 정말 그렇게 간다라면은 라이다가 없는 형태의 디자인 규격을 포드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 포드도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꾸려면 2, 3년이 걸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만든 어셈블리 라인도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셈블리 라인이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어셈블리 라인 조정해서 테슬라의 FSD를 받아들이겠다는 이 발표만 나도 주가는 오를 거예요. 네. 주가가 상승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진짜 FSD가 구현돼서 우리가 주가가 특히 캐시 우드가 얘기했던 건 그럼 주가가 2,000달러 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로보택시가 운영된다는 건 주가 2,000달러 시대를 저는 올해 안에 맞이할 거다 또는 내년에 맞이할 거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할 얘기를 지금 결론 부분을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 주가가 상승이 되어도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의 있었던 혁신이라든지 모델의 혁신들 지금 하일랜드라고 하죠. 지금 네. 그 모델 3의 새로운 버전들 그리고 사이버 트럭에서의 사람들의 어떠한 아주 만족해하는 반응들 이런 것들이 올해 나온다라면 주가의 상승의 여지는 반등의 여지는 분명히 있고 저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고 들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셨던 것처럼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1사분기 실적 나오고서 9% 이하 떨어졌었고 그게 상당 기간 보합세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쵸. 마찬가지로 지금 떨어졌던 것이 반등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의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FSD에서 나오긴 대단히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폭이라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희망사항은 저도 500달러 이상 갔으면 좋겠지만 올해 안에 500달러 간다는 건 이거는 조금 과도한 근데 뭐 설문조사라는 것이 뭐 지금 정확한 과학을 우리가 얘기하려는 건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의 희망사항과 바람이 들어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500달러 이상 또는 400달러 이상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300달러를 넘어서면 되게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300달러를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네. 300이 조금 넘어갈 것이다 라고 박사님은 생각하세요. 자, 이 YML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자, 박사님 그러면 웨이모나 크루즈 정도의 로보택시도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라는 질문 그러니까 주셨어요. 웨이모하고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뭐 특징 허락을 어디서 받냐면 특정 도시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로보택시는 저는 테슬라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구 밀도가 적다든지 또는 특정 도시에서 3D 스캔이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네. 그래서 집중화되어 있는 일부 도시에서는 가능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꽤나 오랫동안 웨이모나 크루즈도 허락을 받았고 그럼 테슬라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샌프란시스코하고 LA에서만 웨이모 크루즈가 좀 그렇게 두 도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허락을 해달라면 거기에 맞는 허락 절차가 지금 들어가겠죠. 그러면 샌프란시스코하고 LA에 사는 사람들만 그걸 운전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진입하는 차량만 할 텐데 일론 머스크 스타일이 특정 두 도시에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FSD의 그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면은 바로 레벨 4하고 5로 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도시에서의 가능성도 하나의 옵션으로는 물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윤재웅 님이 또 지금 FSD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주셨는데 2022년에 FSD 사고율이 인간에 비해 8배 낮은데 10배 이상 낮고 FSD 구입자가 많으면 테슬라가 책임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정부 측하고의 풀어야 될 숙제예요. 그러니까 정부 측하고 풀어야 될 숙제고 테슬라는 정부 측하고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얘기하려고 할 거고 보험업계하고도 사실은 보험 폴리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협상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풀 수 있는 문제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당장 올해 말에 한번 업데이트해서 한번
돌진해 이렇게 경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쵸. 여러분. 리스크가 있죠. 왜냐하면 리스크에 대한 예측과 전망들을 다 내놓는 거고 그것을 가격이 정말로 15,000달러에 반영이 다 됐는지 봐야만 하는 거고 그것을 테슬라 보험 든 사람으로 제한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다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의 정책적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futures ready라는 단어만으로는 올해 안에 가능한다고 볼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고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퓨처스 레디도 솔직히 말하면 몇 년 전에도 계속 얘기해 왔던 거예요. 해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마무리 과정이 사실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거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사실은 할 얘기들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어떤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동차 1,000만 대, 2,000만 대 생산 못한다. 근데 네. 그 사람은 FSD로 주가가 오를 거라고 봅니다. 300만 대, 500만 대 팔아가지고 FSD로 테슬라 주가가 오를 거라고 시나리오를 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기차의 시대가 그렇게 빨리 오지 않는다. 다 내연기관 아직 탈 거고 지금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저항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많이 팔아봤자 500만 대 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각각의 지금 발전 시나리오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시나리오에서 지금 이 애널리스트처럼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는 지금 $300 넘게 보고 있어요. FSD가 내년이나 2025년 정도에는 나올 거다. 어떤 애널리스트는 2035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전 시나리오의 경로의 가능성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에서 펀더멘탈이 달라지는 거고 시나리오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것이 뭐가 다르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어닝스 콜에서 2, 4분기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다. 회사가 운영될 정도로 지금 작동하고 있고 자기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뭐냐 시장 점유율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프라이스, 그러니까 판매 가격을 깎아서라도 많이 파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목표라는 건 여러분 궁극적으로 2030년에 22%의 시장 점유율이에요. 그러니까 22% 정도로 많이 깔면은 이게 누적돼서 깔리는 거기 때문에 깔리는 거면은 흔히 말하는 인스톨드 베이스가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벌기 전에 소프트웨어가 진정한 가치를 가지려고 하면은 인스톨드 베이스 깔린 게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깔린 게 많아야 되고 인스톨드 베이스 그래야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네트워크 이펙트도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잖아요. 그때부터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고 우리는 마진율 제로라도 좋다. 만약에 FSD가 그 레벨 4하고 5에 간다라면 왜 소프트웨어로 돈 벌 거니까. 즉 15,000달러만 일회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로봇택시도 운영을 해야 되고 15,000원을 받고도 한 달에 149달러 이런 식으로 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받는 소프트웨어에서의 마진율이 보장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인스톨드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고작 요거 팔아가지고 인스톨드 베이스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도 소프트웨어로 돈 버는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드웨어로 충분히 돈을 벌어야 돼요. 지금 언박스드 이 프로덕션 프로세스도 아직까지 실현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실현하기 위해서 카피탈 익스펜디션, 그러니까 카펙스도 지금 거기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투자한 거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뽕을 뽑지도 않았는데. 네. 여기다가 FSD 바로 가버리면 테슬라는 대량 생산해서 대량 판매하겠다는 전략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즉 테슬라가 케이펙스를 써서 즉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최고치로 뽑아내서 여기에서 운영 레버리지를 만들어내서 큰 돈을 번 다음에 그때쯤 가서 많이 팔았다. 우리 충분히 먹었다. 시장에서. 이때쯤 가서 FSD로 가가지고 소프트웨어로 돈을 버는 것이 경영학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영주의 입장이라면 주주의 입장이라서 주가가 오르는 것을 기대해서 FSD 효과를 좀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의 꿈이 뭡니까? 지속 가능한 세계로 전기차의 세계로 세상을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거고 이 배터리 들어가는 전기도 다 재생에너지에서 만들겠다라는 게 회사의 비전이에요. 네. 그러려면은 자기가 시장에서 넘버원 돼야 되고 넘버원 되면은 다 이 시장을 돌파하면은 후발주자들 전통적인 레가시 카 메이커들도 다 전기차 만들고 다 고급 배터리 쓰고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쯤 돼서 하드웨어가 정리가 되면 소프트웨어로 시장 엎어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세컨드 트랙인 FSD는 처음부터 돌진해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여러분들 꼭 앞으로 이후의 발전에 있어서는 유념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들을 많이 또 올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또 민철이님 안녕하세요. 테슬라 인사이 하드 롤러코스터를 타서 이제는 느낌도 없슈라고 하셨습니다. 주가가 테슬라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많이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K팍님 밴쿠버에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자다가 깼는데 생방하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K팍님 밴쿠버에서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관호님도 너무 좋은 정보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가 특별 이벤트를 하고 있는 유기농 두유와 유기농 펫 두유 이노푸드 코리아에서 제공한 저희 첫 번째 광고 제품들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 이벤트는 저희 안내글 아래 스마트 더보기. 스토어 더보기에 스마트 스토어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거기서 잠시 결제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광고를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무방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미 요약해서 한번 얘기를 다 해주셨지만 준비하신 장표와 함께 네. 좀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네. 들어볼까요? 다음번에 한번 제가 FSD 특집을 좀 할게요. FSD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 FSD에 대한 기대감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FSD를 제가 물론 단점은 있죠. 몰아보지 않았다는 체험하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충분히 미국이나 독일의 지금 테슬라 채널을 통해서도 보고 있고요. 네. 문제는 이것이 경영학적으로 볼 때 비즈니스 전략으로 볼 때 실현하는 시기를 우리도 이 FSD를 개발하는 측에서도 조절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요. 그리고 생산 설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여기에서 각각의 것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 최대한의 레버리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전략적 선택을 경영진은 한다라는 겁니다. 이 경영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투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동차 그 자체 그리고 FSD,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이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가 전망을 보시면 저는 제가 전망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월스트리트저널과 그다음에 배런스와 파이낸셜 타임즈, 블룸버그 이 네 가지 이 매체에서 나와 있는 이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주가 전망을 수정을 했어요. 이번에 2,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네. 그래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평균치라든지 그들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의 입장을 왜 들어봐야 되냐면 우리 프라이빗 그러니까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애널리스트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애널리스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주가가 내렸던 거는 첫날 특히 내렸던 거는 기관 투자자들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주가 전망에 그들 왜 이렇게 낮게 평가해 뭐야 바보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타당합니다. 가능합니다만 여하튼 그것도 하나의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거든요. 네. 하나의 그 그럼요. 다이나믹 힘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를 봐야 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지금 흔히 말하는 오퍼레이팅 이 프라핏이 2년 전 수준,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미만은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2022년 2쿼터부터 21년 2쿼터부터는 10%를 넘었어요. 근데 2021년 1쿼터까지 즉 2020년대 2019년 20년대에 오퍼레이팅 프라핏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 이들한테는 이게 되게 충격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나쁘게 얘기하면 지들도 충분히 그렇게 시장 예상했었거든요. 그래놓고는 기대치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10%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이거 봐 역시 문제가 있어 지금 프라핏 오퍼레이팅 프라핏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뭐 이것도 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9.6%로 떨어지는 그림들을 지금 언론마다 되게 크게 그리고 있고 이것을 물론 밑에 보신 것 아직 토요타 발표 안 했지만 토요타 이런 데보다는 좋아요. 네네. 뭐 이런 데보다는 좋기 때문에 즉 10%를 넘었던 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10% 넘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10%를 넘겨줄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프라핏에선 물론 여러분 그 그로스 그 프라핏 마진은 그러니까 즉 매출 대비 총 이윤율은 18.2% 그렇죠. 정도 나오죠. 저는 그걸 더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시장에서는 보통 오퍼레이팅 마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벤토리 같은 경우에는 즉 재고가 얼마 남았냐 했을 때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즉 재고가 이제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1쿼터가 재고가 정점이었죠. 네. 정점을 이뤘다가 물론 2020년대도 있었지만은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이때는 대량 생산이 아니었으니까 대량 생산 차원에서 이 정도 재고는 가능하다 보는데 이제 꺾이고 있다. 왜? 워낙 프라이스 컷으로 밀어내고 있으니까요. 뭐 이런 부분들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우선 요 부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투 트랙을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어떤 전략과 하나는 빅테크 기업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파워, 즉 AI 기업이다. 사실 지금 기업 테슬라 주가가 올랐던 것은 테슬라 AI 기업이라고 해주고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괜히 뽕 받아가 조금 올라갔던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테슬라처럼 기업의 성격이 두 가지로 형성되어 있고 또는 세 가지로 형성되어 있고 네 가지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각각의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이 애널리스트들이 따로 합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파트별로 했더니 이것이 자기네들이 전체 기업 평가했던 것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the sum of the parts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SOT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이 부분이 훨씬 더 밸류가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자면 전통적으로 이 애널리스트들이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에너지 부분 평가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에너지 부분 평가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파트들을 다 평가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이제는 배터리 부분도 평가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4680 배터리를 수율이 떨어지게 직접 생산하고 있잖아요. 물론 커버리지가 10%밖에 안 되지만 이런 파트 해줘야 되고 당연히 FSD 해줘야 되고 당연히 보험 영역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영역도 해줘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했던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GE라는 기업이죠. 여러분 과거에는 유명했던 기업이잖아요. 제네럴 일렉트로닉스 해가지고 에비에이션 그러니까 항공도 하고 에너지도 하고 기타 등등 가전도 하고 기타 등등 이런 걸 파트를 했더니 전체 이거 왜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낮지? 뭐 이렇게 하면서 전체 밸류에이션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테슬라도 이 SOTP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SOTP 방식을 쓰는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파츠 부분을 해서 합산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전체로서 테슬라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테슬라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버듬 라인에서의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보게 되면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파트 부분으로 하게 되면은 즉 펀다멘탈 자체 즉 어닝 콜 할 때마다 발표하는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약속하는 바 그 부분 영역에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보게 되는 좀 그러니까 즉 오버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조금 과대평가할 수 있는 단점은 이 SOTP 방식에 존재할 수 있어요. 네. 예, 뭐 이런 걸 하고 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 나왔습니다. 우선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배드부시라고 하는 곳에 있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입니다. 네, 댄 아이브스가 평가한 건데 이 사람은 FSD의 포텐셜을 되게 높게 보고 있고 곧 포드라든지 이런 데랑 발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올해 안에 목표를 갖다가 $300에서 $350로 수정을 했습니다. 높였네요. 그리고 테슬라를 바이로 그러니까 워낙 바이였지만 바이로 계속 규정을 하는데 요번에 얼리 스테이지지만 뭐 전통적인 카 메이커하고 FSD의 테슬라 인사이드를 디스커션 하고 있다라는 이 보도를 보고서 이 사람이 요 발표의 구체적인 기업과 이것의 발표가 올해 내에 발생할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엔 주가는 $350로 뛸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올해 말까지의 목표 주가입니다. 목표 주가를 아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350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에는 이 일본식 기업인 것 같아요. 미주호의 애널리스트 있는 라켓이라는 사람은 $300에서 $330로 올렸습니다. 이 사람도 FSD의 포텐셜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목표 주가를 올리는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FSD의 포텐셜을 좀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과 크게 이렇게 애널리스트도 다르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 있는 도이체방크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로스너라는 사람들은 270에서 300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요 정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FSD 포텐셜을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내에 사이버 트럭도 좀 모습을 보이고 해서 $300 나올 것인데 이건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291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300 수준에서 올해는 마감할 거다.
라고 지금 상태에서 조금 횡보하다가 좀 올라갈 거다. 좀 올라갈 거다. 이게 이제 도이체방크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뭐예요? 트루스트에 있는 곳에 있는 애널리스트인 윌리엄 스타인이라는 사람은 240달러에서 254달러로 갈 거다. 이게 지금보다도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근데 뭐 수정은 했어요. 이번에 발표를 보면서 그래도 좀 높이긴 240달러에서 254달러 정도로 계속해서 이러한 보합세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러한 분석가들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TD 코인이라는 곳에 있는 오스번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150달러로 되게 낮게 평가했다가 200달러. 근데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우습게 보는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인데 근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표 주가는 뭐냐면 올해 말이에요. 12월에 엔딩할 때.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가도 다시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200달러 하지만 그래도 150달러에서 200달러로 업그레이드는 시켰다. 네. 이게 오스본이 이번에 한 거고. 그다음에 구겐하임에서 있는 애널리스트인 주시코프인 것 같아요. 러시아식 이름인 것 같고 이 사람은 심지어는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재밌는 사람이에요. 바이에서 셀로 맞췄습니다. 투자 그러니까 등급을 낮췄죠. 매도하라는 거죠. 그러게요. 매도하라고 등급을 낮추는데 주가는 목표 주가는 조금 올렸어요. 112에서 125. 그러니까 되게 앞으로도 폭락할 거라고 보는 거죠. 허허. 그러니까 이렇게 반토막이 난다고? 폭락할 거라고 보는 애널리스트도 여러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웰스파고는 되게 큰 곳이죠. 웰스파고에 있는 애널리스트인 랭안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홀드해라. 홀드하고 목표 보유해라. 주가를 변동을 안 했어요. 265달러에 지금 딱 그 가격이죠. 요 가격대로 계속 12월 끝까지 갈 거다. 260. 네. 요대로. 네네. 이렇게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평균을 냈더니 전체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이번에 모두 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했더니 43%가 바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 모르니까 43%면 맞네 그랬더니 S&P 500의 평균이 55%라는 거예요. 네. 그렇네요. 네, 평균보다 떨어지네. 목표 주가의 전체 평균을 봤더니 230에서 235로 5달러 오르는 걸로 올랐네요. 아주 긍정적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이 셀이라든지 홀드에 주장하는 파들이 그래도 57%가 있다는 거잖아요. 57%가 지금 홀드와 셀입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낮은 저평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의 지금의 목표 주가는 230에서 235달러로 상승은 했으나 아직 되게 낮은 수준에 있다. 조금 너무 올라갔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여러분 월가의 냉정한 테슬라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는 이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보셔야 되고 좀 들으셔야 하는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블룸버그하고 베론스 네 가지 언론에서 나와 있는 각각의 애널리스트들의 평가 기사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로 봐야 된다. 투트랙. 왜냐하면 우리가 테슬라를 두 가지의 특성을 두 개 다 갖고 있는 기업이다. 즉 전통 자동차 기업의 특성도 갖고 있고 이 부분에서 전기차 부분에서 매스 프로덕션을 하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내는데 여기에서 생산 공정의 혁신을 가지고 와서 즉 언박스드 프로덕션 프로세스로 와서 포드 이후에 포드 모델 T 컨베이어 벨트 이후에 가장 큰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가져왔다. 여기에서 분명히 운영의 레버리지를 얘는 뽑아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가형 모델 2라든지 이름이 뭐가 됐든지 간에 저가형 테슬라를 만들어내서 전 세계에 많이 깔 거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률이 플랫하게 지금 성장률이 지금 꺾이진 않는데 성장률이 더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을 많이 했는데 성장률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거나 봐서 이번에 말레이시아하고 태국의 시장을 열었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글로벌 시장도 열어갈 거라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속성인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테슬라가 얼마나 멋지게
이 시장에서 넘버원 기업이 되는가, 즉 토요타를 어떻게 꺾을 것인가, 네. 이거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연기관을 합치든 뭘 다 합쳐서라도 전체 합친 그 넘버원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토요타를 테슬라가 언제쯤 꺾을 것이냐, 폭스바겐은 언제쯤 꺾을 것이냐, 아직 현대자동차에도 뒤처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현대자동차를 언제 꺾을 것이냐, 이러한 것을 하나씩 꺾어가면서 넘버원 기업이 나갈 때 주가가 치솟을 수 있는 성장률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은 1,500달러를 갖다가 목표 주가로 보면 500달러는 자동차에서 나오고 1,000달러는 저기 자율주행에서 나온다. 이것이 예를 들면 캐시오드 같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축은 그렇게 보셔야 되고 다른 한 축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거고, 자율주행만 있는 건 아니죠. 자동차 OS도 있을 거고 거기에 앱스토어도 있을 거고, 여하튼 OS로서 시장. 근데 이 OS로서 시장으로서의 자동차 밸류에이션 결정적으로 뭐 1,000달러의 가치를 하든 500달러의 가치를 하든 저는 되게 높은 가치를 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어디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느냐? 인스톨드 베이스. 네. 즉 많이 깔린 상태에서 이것이 깔려줘야, 레이어가 붙어줘야 훨씬 더 마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초기에 이니셜 픽스 코스트가 높습니다. 초기에 이거 개발하는데 비용을 엄청 들어가요. 지금 도조 만들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조 슈퍼컴퓨터 작년부터 했으면서 올해에만 10억 달러를 여기다 더 쓸 거다. 더 쓸 거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쓴다라는 거예요. 개발 비용으로. 그러니까 즉 이것이 뭐냐면 FSD까지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또 추가적으로 1조 만들어서 슈퍼컴퓨터로 해서 확실하게 가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말고도 많은 돈이 쓰이고, 지금 이 일론 머스크 거기 뭐라고 하냐면 X.AI를 만들면서도 그렇죠. AI 회사를 별도로 만들었죠. 별도 법인으로. 여기하고 긴밀하게 협조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긴밀하게 협조하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트위터 요번에 테슬라가 인수하면서도 테슬라에 있는 개발자들 그리로 가요. 근데 그리로 가서 마구로 자기 사람 여기 같은 법인 같은 사장이라고 해서 너 여기 와서 근무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트위터하고 이 테슬라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인력 파견 계약. 그래가지고 개발자를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X.AI가 만들어지면 여기 있는 개발자를 테슬라가 돈을 주고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도 그렇게 합니다. 스페이스X도 상장을 안 했지만 법인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에 있는 개발자들이 테슬라 와서 자율주행을 좀 도와줬어요. 파견 근무하는 거고 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의 거래를, 근데 아무래도 사장이 같으니까 쉽게 일어나겠죠. 사장끼리 같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X.AI, 즉 앞으로 만들어질 거대 언어 모델에 있는 인공지능에 있는 회사들도 어느 정도 거대 언어 모델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테슬라에 와서 자율주행을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으로 치고 주가가 치고 나가는 거는 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절대 올해 안에 일어날 수 없다. 다만 올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하게 좋은 소식은 FSD를 포드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뉴스가 나온다면 이거는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현되는 건, 포드에서 구현되는 것도 어셈블리 라인까지 다 고치려고 하면은 포드도 몇 년 걸린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 네. 어셈블리 라인 하나 고치는데 여러분 한 1, 2개월 만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드의 모델이 테슬라의 하드웨어 4라는 규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칩도 같아야 되고 센서도 같아야 되고 심지어는 센서의 위치들도 유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드가 하려면 포드는 자동차의 디자인도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FSD가 선언만으로도 FSD의 영향, 주가는 만약에 올해 안에 선언이 나온다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겠지만, 이거 외에 실제로 FSD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일은 저는 올해 안에는 되게 찾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주가 평가들, 미국에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기관 투자자들,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를 한번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이 사람들이 지금 주가와 목표 주가가 막 괴리가 있고 차이가 있고, 뭐 더 높이 말하는 사람, 더 낮게 말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있지만, 어쨌든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테슬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만 테슬라를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기관 투자자들이나 더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이것에 따라 이들의 평가에 따라 또 스탠스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요것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서 앞으로 투자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황보선 님이 테슬라 정보 주는 유튜브 방송 중에 가장 최고입니다. 중립적이시고 학구적이시고
정리 노트 보는 완벽한 분석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파란 하늘님도 테슬라에 대한 냉철한 인사이트 동의합니다. 가끔 가수의 가슴에 비수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만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지만 정확한 지적 촌철살인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다들 이해를 해주시는군요. 자, 책량님, 책을 들고 생각함님이 김호수 아나운서님 영어 발음이 좋으신데 감사합니다. 이런 건 잘합니다. 네. 그리고 이지섭님, 광고가 들어왔네요. 축하드려요. 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링크 저희가 올려드렸죠. 댓글에도 올려드렸고 저희 영상의 밑에 더보기에도 링크를 드렸으니까 거기 스마트 스토어에서 멍멍이 키우시는 분들은 요거 구입하시고 유기농 두유 직접 드실 분들은 요거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사님의 주가 분석, 최근 주가 평가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아주 잠시만 쉬었다가 최신 테슬라 뉴스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꿈 유기농 두유. 친환경 자연농장에서 키운 유기농 콩으로 만든 두유. 콩의 고소함과 영양을 그대로. 이노푸드 코리아. 유기농 펫두유. 반려견을 위해 유기농 재료 듬뿍. 영양분이 풍부한 유기농 대두유와 유기농 포스트 바이오틱스 함유. 소중한 반려견을 위한 꼼꼼한 선택. 이노푸드 코리아. 자, 오테라 테슬라 인사이트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이야기, 박사님이 해주신 이야기 좋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변 분들에게 링크를 지금 빨리빨리 퍼다 날라주시고 슈퍼챗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슈퍼챗으로 박사님을 응원하고 동기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테슬라 뉴스들을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함께 볼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테슬라 인도에서 보급형 EV 생산 계획 3천만 원 정도의 가격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을 포함해서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는 소매가 24,000달러의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준비 중이며 해당 모델은 현지 시장 및 수출 시장 모두를 위해 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게 인도에서 또다시 인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결렬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인도와 테슬라의 생산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해 결렬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인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임원들이 인도 상무장관을 만나서 현지 공장 건설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모리 총리가 미국 방문에 왔을 때 일론 머스크하고 네, 만났고 만났죠. 거기서 좀 다시 논의하는 걸로 그러니까요. 한번 리젝트 됐다가 다시 지금 만나는 걸로 하는데 네, 맞아. 또 얘기 주시죠. 그러면서 실무진들이 이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상무장관과 테슬라 임원들이 만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 이러면서 여기에서 인도 공장, 만약에 인도에 기가팩토리가 생기면 여기에서 저가 모델을 만들 거다. 인도 내에서도 팔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도 만드는 그런 공장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번 만남은 아직 논의 단계인 수준이긴 하지만 피유시 고얄이라는 인도 상공부 장관이 함께 관여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뭔가 좀 한 단계 더 나가는 거 아닌가. 뭔가 모디 총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 왔다 간 이후로 한 단계 조금 스텝을 밟았습니다. 예, 그 부분은 되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요. 네. 안 되면 다른 데서라도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재밌는 소식은 사실은 BYD도 인도 공장을 짓겠다고 선을 했는데 그래요? 인도에서 리젝트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가 안보상의 문제로 그렇죠. 사이가 안 좋죠. 지금 중국하고 인도가 안 좋은 것이 그러니까 그쵸. 그만큼 여러분 BYD도 저가 전기차로 인도를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인도를 공략하고 네, 있네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비아디는 인도에서 튕겼고 네. 다시 한번 테슬라와 인도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현지 공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인도는 수입한 차에 대한 관세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그때 저희도 알려드렸지만 뭐 그 인도에서 만들어지는 부품이나 그런 원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막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뭔가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YML님이 샤오펑 실패와 상관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비아디인가 보군요. 라고 다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네네. 것처럼 인도에서 인도 시장을 쟁탈하기 위한 전기차들의 또 다른 전쟁이 네.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도에 사람이 많고 차가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죠? 인구도 많고. 자, 다음 뉴스 또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를 긴장시키는 테슬라 충전 동맹.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긴장하고 있네요. 현대차는. 자, 업계 표준을 통일하겠다던 테슬라의 욕망은 지금 실현 가능성이 점점 지쳐지고 있죠. 포드, GM, 리비안, 볼보, 폴스타,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이렇게 함께 NACS 방식을 도입을 선언을 했죠. 포드는 2024년부터, GM은 2025년부터 생산 차량에 NACS 포트를 내장하기로 했죠. 여기에다가 테슬라와 그러면 포드와 GM만 합쳐도 미국 내의 전기차 시장의 70%를 넘게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현대차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시나리오나 한번 상상을 해보고 있었는데, 자, 이번에 정의선 회장이 지난 7월 13일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아이오닉 5N, 이 아이오닉 5의 N 모델, 이거 공개 행사가 있었어요. 여기에 정의선 회장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기자들이 물어본 것 같습니다.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테슬라식 충전기 표준화에 현대차도 함께 할 겁니까? 라고 질문을 정의선 회장에게 했더니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언론에서 계속 이 현대차 내부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인터뷰도 하고 전화도 했나 봐요. 김응수 현대차 글로벌 전략 담당 부사장이 테슬라의 충전 인프라에 참여하면 당장 많은 충전소를 쓸 수 있지만 충전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나 많은 메이커가 준비하는 부가 서비스 등이 유효할까 하는 것도 중요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기자들한테 답을 했답니다. 저는 뭐 갈 거라고 봐요. 그런가요? 네. 시간 문제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업체들이 뭐 한두 개 업체로 해서 시장이 두 개로 양분된다, 충전 방식이. 이러면 현대가 뭐 고민할 게 뭐 있겠어요. 그쵸. CSS 가겠죠. 근데 지금 시장이 양분되는 구도가 아니라 단일화되는 그쵸. 구도의 흐름이 있는 통일되는 거예요. 느낌이죠. 통일이 되는 느낌인데 여기서 나 혼자 독립군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국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요. 충전 시장 아직까지 뭐 이제 시작도 안 됐고 뭐 좀 해볼 수 있죠. 근데 그 넓은 미국 땅에서, 그 넓은 유럽 땅에서 현대가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무조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테슬라는 역시 이 슈퍼차저 NACS를 외부에 또 개방하는 것들의 행보를 우리나라에서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자, 테슬라는 최근에 국내 슈퍼차저 외부 개방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보여진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별도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마치면 일반 전기차도 슈퍼차저 급속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25일이었습니다. 인천 서구 청라동에 스퀘어 세븐이라는 쇼핑몰이 있다는데 가보진 못했어요, 저도. 여기에 지하 주차장에 위치한 테슬라 청라 슈퍼차저에는 매직독이 설치됐답니다. 매직독은 이 테슬라 충전 표준 NACS 충전 방식을 국내 급속 충전 표준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어댑터 장치를 매직독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 청라에 있는 쇼핑몰 슈퍼차저에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차, 예를 들면 뭐 현대차도 여기서 충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국내에서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그러게요. 어쨌든 충전할 수 있는 데가 꼭 테슬라를 타시지 않는 분들도 충전할 수 있는 데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도 뭐 시내에서나 아니면은 제주도 같은 데 가서 현대차 이 전기차를 뭐 렌트해서 타보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슈퍼차저 옆을 지나가면 그게 한번 해보고 싶어. 거기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동안은 못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동안 못했는데
이제는 다른 외부 전기차들도 국내에서도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뉴스를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사가 또 이 반토막 테슬라의 굴욕이라는 제목도 아주 언론사가 어디예요? 자극적으로 그걸 좀 보호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자극적으로 뽑으셨는데 상반기 수입차 톱10 턱걸이 했다라는 겁니다. 자, 제목만 봤을 때는 테슬라가 왜 이러나 싶은데 사실 들여다보면 이게 전기차만 가지고 집계를 한 게 아니라 내연기관차 모든 걸, 그러니까 해외 수입차들의 랭킹을 매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테슬라를 욕한 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엿먹인 거죠. 그만큼 벤츠하고 BMW 많이 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직까지도 사람들 정신 못 차리고 전기차 안 사고 내연기관차 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뉴스 있었잖아요. 테슬라가 잘 안 팔리긴 해요. 안 팔려가지고 지금 테슬라 CEO도 바뀌었잖아요. 교체됐다라는 국내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 흐름에 뒤처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충전소도 지금 너무 네, 늦은 느려요. 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전기차를 사야 되는데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바보같이 내연기관차를 많이 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래요. 왜냐하면 2030년부터 예를 들자면 아우디는 저기 내연기관을 생산하지 않아요. 벤츠도 2030년부터는 생산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벤츠를 산단 말이에요. 그럼 7년 뒤에는 안 만드는 차에 지금 브랜드를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쵸. 이게 2026년, 7년 되면은 3, 4년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폭락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폭락하는데 이거를 폭락을 막죠. 유럽은 이미 가격이 폭락해야 되는데 막아주는 게 뭐냐면 이거를 다 아프리카하고 동유럽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중고차 수요를 갖다가 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연기관은 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내연기관을 계속 타고 싶어요. 전기차 원하지 않아요. 근데 제도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보세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2030년부터는 그냥 그러니까 법이 정해져 버린 거잖아요. 유럽연합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나라가 정한 것도 있지만 로마라든지 파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도시별, 런던도 마찬가지고 도시별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은 2030년이면 그냥 아웃되는 겁니다. 네. 아웃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늦으면 살수록 아웃되는 차를 산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감가상각 생각하셔야 되고 중고차 가격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차 외의 차를 사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돈 많으시면 그냥 사서 타고 깎아도 괜찮다 하시면 근데 상관없지만 자동차는 에셋이거든요. 자산이거든요. 그쵸. 자산이라는 것은 5년 뒤에 나의 자산이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상할 때 그런 거 고민하잖아요. 어떤 차를 사면은 BMW를 사면은 벤츠를 사면은 중고차 가격이 어떤 게 나을까? 그렇죠. 그거 생각하거든요. 팔 때 좀 그래도 조금 더 비싸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거 다 생각을 그쵸. 해요. 그렇습니다. 벤츠가 더 좋잖아요. BMW보다. 그런 걸 생각해서 벤츠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걸 결정을 하는 건데 지금 왜 중고차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는지 저는 정말 의아해요. 그러게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요 랭킹을 한번 보시면 상반기, 그러니까 전체 전기차, 내연기관차 상관없이 총 판매 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상반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는 BMW입니다. 역시 2위가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기자를 기억해야 돼. 박경보 기자. 진짜. 네. 자, 그다음 아우디, 볼보, 렉서스 쭉 밑으로 내려가서 테슬라가 9위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테슬라가 판매가 이렇게 안 되나 해가지고 다시 기사를 더 자세히 읽어봤더니 뒤에 2표가 있었습니다. 네. 자, 2023년 상반기 수입 전기차 모델별 판매 순위가 또 따로 있는 거죠. 국내에서 역시 모델 Y가 가장 많이 팔립니다. 그럼요. 모델 Y가 상반기에 2,000대 넘게 팔렸고요. 그 다음에 벤츠의 EQE, 그 다음에 BMW i4 이런 식으로 순위가 그러니까 벤츠하고 BMW가 많이 팔린다는 것도 정말 한국 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상반기 수입차 브랜드별 판매 순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탑3. 벤츠가 사실 제일 많이 팔리긴 했네요. 전기차. 이게 아까 벤츠 모델이 여러 개가 있죠. 여기 EQE도 있고 EQB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서 4,000대 넘게 상반기에 벤츠가 팔았고 테슬라가 그 뒤로 3,733대, BMW는 한 3,000대 미만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 보셔야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국내에서 판매는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큰 손들,
뉴욕 시장에서 최근에 큰 손들이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어닝 시즌. 실적 시즌 전에 대형 기술주들을 대거 매도했다는 겁니다. 차익 실현했다는 차익 실현한 네.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패턴과도 비슷했던 거죠. 네네. 주가의 흐름이. 그죠? 자, 2분기 실적 시즌 들어서 기술주들이 고전하는 이유. 최근에 주가가 그 전에 어닝 시즌 전보다는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시장 전략가 질 캐리 홀이 분석 노트를 발간했는데 일부 주식 시장의 큰 손들이 그루들이 최근에 기술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규모가 근데 굉장히 컸대요. 그러면서 역대급 매각 규모로 S&P 500 7개 업종에서 S&P 500에는 11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개 업종을 매도 우위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기술주들, 테크놀로지, 기술주나 아니면 통신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요 두 업종을 많이 팔았는데 뭐 이 두 업종 뭐 당연하죠. 테크주들은 뭐 애플, 뭐 구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는 메타나 뭐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그동안 또 많이 올라왔으니까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일단은 수익 실현하고 실적 체크하고 또 그때 판단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최근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떨어지는 게 당연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 우리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X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일론 머스크의 만능 앱 X 만들기 로고 교체에 트위터가 확 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로고를 그 파랑새가 아니라 X로 바꾼 이유를 설명을 했답니다. 왜 그랬냐? 트위터를 광범위한 통신, 금융거래 플랫폼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하면서 이 목표가 만능 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여기 밑에 보이시죠? 이 로고, X 로고로 바뀌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제일 좋아하고 맨날 부러워하는 서비스가 중국의 위챗이에요. 그래서 위챗 같은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X로 바뀌게 되면 제일 먼저 도입할 게 미국에는 간편 결제가 페이팔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 페이팔은 뭐 사실은 그렇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처럼 많이 쓰이고 있지 않고 그래서 우선 페이팔을 달아서 페이팔 창업자이기도 하고 페이팔을 달아서 흔히 말하는 간편 결제를 트위터에다가 도입을 하겠다. X에다가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결제가 돼야 나머지 것들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위챗처럼 병원 예약도 하고 뭐 물건도 사고 뭐 비행기표도 끊고 뭐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원래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었고 이건 작년 10월에도 그렇게 트윗에 썼었어요. 네. 그러니까 인수하기 전에 그러니까 인수가 최종 결정돼 가지고 그 무렵에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다가 나는 슈퍼앱으로 만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썼기 때문에 정해진 수순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이러면서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우리는 당신의 금융 세계 전체를 소통하고 관리하는 기능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위터라는 이름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와 파랑새와 작별을 고해야 한다라고 머스크가 얘기를 했고요. 이러면서 트위터가 또 새가 지저귀는 건 원래 트위터에는 이 글자 수 제한이 있었잖아요. 네. 올릴 때 140자밖에 보낼 수 없는데 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더 많은 얘기를 해도 된다. 이러면서 몇 시간짜리 동영상을 업로드 시킬 수도 있게 이렇게 할 거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마지막 뉴스를 보면 말씀해주신 그런 것들을 뭔가 다 결합시키려는 시도들이 보이고 있어요. 자, 일론 머스크 트위터를 도지코인, 비트코인 이런 암호화폐와 연계한 서비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결제, 금융 이런 것들을 접목시킨 서비스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외신들이나 해외 투자자들이 트위터가 암호화폐가 결합을 하면서 이 시장에서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코인데스크가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코인데스크가 얘기했잖아요. 코인 네. 쪽에서 희망사항이죠. 그렇죠. 특히 도치코인에 대한 애정, 도치파파라고 불렸죠. 일론 머스크. 도치코인도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도치코인이나 비트코인이 한 번 더 뭔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들도 우선 있습니다. 일단 페이팔을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페이팔이 돼야지 저건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저거는 크립토 진영에서의 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현실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현실화될 수 있는데 우선은 페이팔 자체가 잘 먹혀야 되고 페이팔로 결합된 병원 서비스라든지 물건을 사는 어떤 커머스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우선 잘 붙어야죠. 네, 좋습니다. 자, 과연 트위터가 X로 바뀌면서 어떤 서비스를 보여주게 될지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게 또 테슬라의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줘야 될 텐데요. 참 걱정이 앞섭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좋은 모멘텀을 만들어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100분 정도가 함께 저희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가 야심차게 처음으로 광고 붙었던 이너푸드 코리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오늘 보셨는데 테슬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거나 하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러면서 감사의 표시로 슈퍼챗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또 재밌는 테슬라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